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들. 자, 오늘 장은 잠시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IPO 시장이 이제 끝났나?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직 한 발 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게 남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말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시진핑의 야심작 베이징 거래소가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종전선언 하나.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에게 득이 많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지금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겨울 핫한 섹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경제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나온 소식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고점 인식이 나타나며 소폭 하락하고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 장을 보여줬다는 거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번 주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미국 국채 금리에 주목하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으며 이미 주가 지수가 조금 고점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나오고 있어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 입방정 이후 하락세를 보인 테슬라는 머스크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부유세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다는 소식에 이날 또 2%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웠나 봤더니 샌더스는 트위터에 우리는 극도로 부유한 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머스크가 당신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주식을 더 팔까요? 말만 하세요. 이렇게 또 조롱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머스크가 자기의 보유 주식의 한 3% 정도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너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 테슬라 주가가 또 요동을 치면서 비판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오너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반면 그 오너가 너무 튀기 때문에 조금 부작용도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오너 리스크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데요.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단계는 그냥 백신 접종만 하고 갔다 오세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조금 경계를 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단계는 어떠한 나라가 있나 봤더니 일본, 인도, 파키스탄, 라이베리아, 감비아, 모잠비크 이러한 나라들의 여행 경보를 1단계로 낮췄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딱 이름을 들었을 때는 약간 의외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코로나 사정이 꽤나 괜찮나 봅니다. 그리고 그 반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는 최고 등급인 4단계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아직까지 CDC와 그 다음에 국무부 여행 경보 모두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올해 초까지는 1단계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조금 늘면서 2단계로 올라갔고 9월 12일에는 3단계로 상향이 되고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어쩔 수 없겠지만 빨리 우리나라도 전부 다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뉴스 중 하나죠. 데브시스터즈 대표이사 지분 대량 매도의 주가 급락. 모바일 게임 쿠키런으로 잘 알려진 데브시스터즈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두 공동대표가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팔았나 그걸 봤더니 매매 금액은 총 59억 원을 팔았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금액을 보자면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회사를 가장 잘하는 것은 당연히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가 지금 현재 주가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와중에 매도를 해버렸으니까, 야, 대표가 이렇게 팔 정도면은 이제 주가가 고점인가 보다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매도는 항상 가장 큰 악재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플러스 그 반면 가장 좋은 호재도 있죠. 바로 대주주 매수. 아마도 많은 기름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누굴까요? 대주주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대주주가 매수를 했다. 야, 대주주가 자기 돈 내서 살 정도면 얼마나 좋은 주식이면 그렇게 사겠냐? 그러한 심리가 팽배해지며 그때부터는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확률도 꽤나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대주주 매도 그 다음에 대주주 매수는 꼭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부 시스터즈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하락폭이 컸다가 슬금슬금 올라오며 장 막판에는 조금 회복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13분, 그때 기준 마이너스 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게임주가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오늘 또 엄청 좋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프라인 분 활짝 지스타로 오세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1이 17일 내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바뀐 게 있는데요. 원래는 현장에서 입장 티켓을 판매를 했지만 올해는 제한된 수량의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며 선착순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스타에는 크랩톤, 그라비티, 시프트업, 엔젤게임즈,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이러한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IPO 시장은 끝! 하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요. 리츠주가 지금 현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IPO 시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연말까지 3개의 리츠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리츠주는 대표적인 배당주로 일정한 배당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박스 꺼낼 때 투자 대안처로 꼽힌다고 하네요. 리츠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다음에 업무용 빌딩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에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 정말 심플하게 모두의 돈을 모아서 그걸로 건물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다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식 투자처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후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올해 남은 공모주 청약 일정은 4개라고 합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24부터 26까지 신한서부 T&D 리츠, 12월 2일부터 3일까지 툴젠, 그리고 6일에서 7일까지 KTB 네트워크 이렇게 4가지가 청약을 진행하고 그리고 올해 남은 상장 일정은 오늘 17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트임이 상장한다는 거. 자, 청약하시고 그 다음에 배정받으신 기분들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날 이번 주 목요일 NH 오런리치 바이옵트로가 상장을 하고요. 22일에는 RBW, 23일에는 마인즈랩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올해 대여급은 이제 더 이상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 와중에 NH 오런 리츠를 비롯한 3개의 공모 리츠가 줄줄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NH 오런 리츠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서 앞으로 청약할 2개 리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셋 글로벌 리츠. 보유 부동산이 뭐가 있나 봤더니 미국 물류기업 페덱스와 아마존이 이용하는 물류센터 3곳 등이라고 하는데요. 공시에 따르면 26년 상반기까지는 배당률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은 1년에 2번 반기 지급이고요. 22년 기준, 내년 기준 예상 배당률은 6.01%라고 하네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7일에는 신한서부 T&D 리츠가 수요 예측이 나섰는데요. 이 리츠가 가지고 있는 보유 부동산은 인천에 있는 스퀘어원 쇼핑몰과 용산 SDC 그랜드 머큐어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합니다. 배당률은 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배당은 1년에 2번 반기 지급 그리고 예상 배당률은 22년 기준 6.21%로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리츠가 조금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리츠는 박스권 장세에서 피난처와 같이 여겨진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률을 담보로 꾸준한 수입을 얻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배당만 해도 1년에 6%면 매우 매력적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과 기초자산의 가치 상승이라는 간접적 수익을 다양하게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주식이 조금 재미가 없다 보니까 리츠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먼저 수요 예측을 진행했던 NH 오런 리츠가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낸 만큼 뒤따르는 리츠주에 대한 관심도 클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투임이 상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NH 오런 리츠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공부했던 시진핑의 야심작 베이징 거래소가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첫날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하루 주가 6배 폭등, 시진핑이 미는 중국 베이징 거래소 첫날 모습. 중국 본토 세 번째 증권 거래소인 베이징 증권 거래소가 개장 첫날 새내기주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등 산뜻한 첫발을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신주 거래 첫날은 가격 제한폭이 없지만 30% 이상 가격이 오르면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됩니다. 되는데 첫날부터 2차례나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니까 뭔가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퉁신쭈안뚱 무려 493%나 올랐고요. 그리고 다디덴치 261%, 즈청신시
238%, 징사이커지 208% 이만큼이나 각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기업들의 이름을 들어도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베이징 거래소는 바로 혁신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나스닥이랑 비슷한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국에서는 혁신은 맞는데 그 혁신 기업들 중에서도 중소기업만 이렇게 밀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이 중소기업을 이렇게 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공동부유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플러스 미국과 갈등 속에 해외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육성책처럼 강소기업 키우기가 필요한데 베이징 거래소를 통해서 그러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이징 거래소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참고로 베이징 거래소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9월 2일 중국국제서비스 무역교역회 개막 연설에서 직접 설립 계획을 깜짝 발표해 시진핑의 야심작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경제 뉴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꼭 한번 보고 가야겠죠. 슬슬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 아이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날씨가 춥고 그 다음에 지난밤 비가 왔거나 아니면 눈이 왔다면은 그때는 꼭 50% 감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사고는 급할 때 납니다. 주식이든 운전이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를 보시고 조금 수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플러스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된다면은 그날만큼은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신다면은 그만큼 천천히 갈 수 있으니까 사고 위험이 확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MLB 디스커버리 잘 나가더니 FNF 결국 시총 1위에 등극을 했다고 하네요. 국내 패션 기업의 서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분과 LF패션의 매출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인데요. 그리고 3대장 중 하나인 코오롱 FNC는 매출 1조 클럽에서 결국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휠라홀딩스, 한섬, FNF 이러한 기업들이 급속도로 파고들며 신흥 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패션 상장사 43곳 중 시가총액 1위는 FNF로 15일 종가 기준 6조 8,7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 브랜드 헌터로 불리는 김창수 회장이 MLB로 중국을 사로잡으며 국내 패션업계에 처음으로 100만원 고지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한대요. 그리고 FNF는 올해 최초로 매출 1조원 돌파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휠라홀딩스 이 기업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올해 연매출 4조원을 넘보며 국내 패션 기업 매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나 벌었나 봤더니 올해 3분기까지 무려 3조원 가까이 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4분기에도 이 정도 흐름을 나타낸다면 4조원 또 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인 한섬은 최근 10년째 덩치를 3배나 불렸고요. 그리고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에 처음 가입한 한섬은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있죠. 야, 잠깐만, FNF가 시가총액 1등 그거 알겠어. 최근 많이 오르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FNF의 매출과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의 매출을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NF는 현재 1조원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는 연매출 4조원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최근 주가는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FNF는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휠라홀딩스는 쭉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매출이 무려 4배가 넘는데 FNF는 시가총액이 7조원 근처고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는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가총액이 무려 3배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절대적으로 보자면은 야, FNF가 고평가고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가 저평가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회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셔서 2022년 그리고 23년 내년과 내후년 그때 실적 예상치를 보면은 딱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FNF는 매우 크게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나 그 반면 휠라홀딩스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성장세가 지금 현재 닫혀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성장을 하는 주식에 열광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돈을 잘 벌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휠라홀딩스, 그리고 그 반면 그만큼 돈을 못 벌지만 그러나 곧 그만큼 벌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FNF, 이러한 전망 때문에 현재 주가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종전선언 조만간 좋은 결과 있을 것. 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연말께 한미 간 조율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했나 그걸 봤더니 이제 연말이고 그 다음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종전선언 추진에 한미 간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지 그거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한 이후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6.25 전쟁을 마무리 짓는 종전선언을 촉매제로 쓰겠다는 거겠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보다시피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여기서 남미 그리고 중국은 동의를 하더라도
그 북한이 난 안 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째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진짜 될지 말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가능하다면은 그때는 또 대북주라는 섹터가 또 엄청나게 달리는 그러한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어제는 또 요소수에 이어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러한 뉴스를 봤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제설 염화칼슘도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빠르게 보고 염화칼슘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평균 톤당 $80에 수입하던 중국산 염화칼슘의 수입 가격은 올해 평균 $224로 3배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비싸지지 않겠나,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염화칼슘은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되나 그걸 봤더니 지금까지 염화칼슘을 총 73만 톤 이 정도 수입을 했는데 그 안에서 99.5%가 바로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중국 의존도가 100%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염화칼슘 수입이 야 우리도 쓸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며 차질을 빚으면은 한국이 유탄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서 2010년 그리고 2012년에서 2013년 그때 겨울 전국적인 폭설로 염화칼슘 풍기 현상이 일어나며 지자체가 제설 작업에 애를 먹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식용 소금을 제설용까지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경우 기상청은 예년보다 추운 겨울을 예고했고 서울에는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빨리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 쇼티지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염화칼슘 관련주가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이라는 거는 100%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없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꿈쩍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두 개 기업이 뭔가 봤더니 태경 BK와 백광산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개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작년부터 지금까지 슬금슬금 꽤나 올랐다는 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텔리안테크. 유진투자증권은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목표가를 10만 5천원으로 올려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날 기준 종가는 77,100원이었다고 하네요. 자, 일단 지금까지 봤다시피 원웹 사업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 원웹 이러한 로고와 그 다음에 이름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기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뭘 하는가 그걸 봤더니 일단 2012년에 영국 런던에 본사를 설립한 해외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목표는 648기의 저궤도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전 지구에다가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위성 인터넷망 관련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보시면은 이 지구 위에 촘촘한 빛 같은 게 있죠. 이게 전부 다 저궤도 인공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원앱이 하반기부터 북극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저궤도용 안테나 제품을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원앱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의 매출은 전년비 63%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억 원으로 좀 너무 작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8억 원이 흑자 전환을 한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앞으로를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섹터 자체가 매우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꽤나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조정을 거치다가 오늘 이러한 리포트에 힘입어 5%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서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 2-3주 전에 한번 봤던 그 기업인데 또 리포트가 나왔고 그리고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기에 한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X세미콘 DDI 시장 점유율 확대, 실적 성장세 지속. 하이투자증권은 LX세미콘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시장 점유율 확대로 2022년에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목표주가 23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LX세미콘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은 5천억으로 38% 증가를 했으며 그리고 영업이익도 1290억원으로 같은 기간 16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호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 매출액도 2조 3천억으로 올해 대비 22%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9%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LX세미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배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까지 항상 배당 성향 30%를 유지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LX세미콘의 올해 배당금은 약 6,300원 수준으로 현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5.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까지 클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LX세미콘의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이후로 슬금슬금 야금야금 오르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제 오늘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조금 더 주가가 떨어진다면 야 이제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기분들 항상 공부를
공부하실 때는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